중간계 친구들의 세 분 어김없이 또 주영진의 뉴스 직격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다. 예. 김철근 사무총장에게 먼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뭐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네. 근데 이 발언을 사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 이상의 조치나 행동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일단 뭐 진솔하게 사과를 했고요. 본인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더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내 많은 인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왜 그랬는지 이유도 얘기도 하고 예. 또 뭐 그게 나오게 된 사연이나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적절치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있는 이후에 네. 그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이준석 후보에게 할 말인가 이건 좀 한 번 더 새겨볼 대목이다. 이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뭐 이준석 후보가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후보직에서 물러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도 또 의견도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그 전에 이준석 후보 오늘 뭐 사과했다는 뉴스는 보셨을 테니까. 네. 이준석 후보의 사과 발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번에 배우자 TV 토론 제안했다가 이준석 후보가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거기에 빗대서 내 앞에 이준석 후보 있었으면 혼났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준석, 김용태 두 정치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구체적인 사례보다도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냐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두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진보 진영의 그런 혐오 논쟁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위선적인 행태와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말씀을 인용했고 물론 그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선 TV 토론에서 적절했는가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판을 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정말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까지는 들려드린 다음에 두 분 의견을 좀 들어야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뭐 의원직 사퇴 또 윤리 제소나 뭐 의원직 제명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까지 들려드리고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김한나 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조차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뭐 입장을 내면서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에게 오물을 투척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더 이상 오염물질과 다를 바 없는 저급한 언행으로 국민의 선택을 더럽히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자, 후보직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김한나 변호사 이야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자, 김수민 평론가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한다고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본인의 취지는 맞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대한 순화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본인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사과한 것은 그냥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 불편함에 대해서만 사과한다라는 뜻인데 이건 잘못을 인정한 사과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예를 들면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모르고 토론에 임했다고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당연히 그 말 자체는 혐오 발언인데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것도 혐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누구나 그 정도의 말은 다 혐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왜 그거를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서 들고 왔을까? 오히려 이준석 후보야말로 남들이 이거 여성 혐오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혐오냐라고 했던 예. 굉장히 혐오에 대한 기준이 헐거우신 분인데 누구나 봐도 혐오인 발언을 갖고 굳이 그걸 가지고 진보 진영의 위선을 폭로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질문으로 토론의 귀중한 시간들을 잡아먹기만 했고 본인도 결국에 그 오물을 상대방한테 부으려다가 본인 머리에 먼저 쏟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합니다. 네. 윤재관 대변인 생각. 뭐 상당히 착잡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아무리 정치 수준이 떨어져도 그렇죠. 20년 전에 TV 토론을 다시 한번 제가 어젯밤에 봤습니다. 예. 수준이 20년 동안 한 발짝도 진보를 못했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추락했던 모습을 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도 젊은 정치인이. 정말 그 이준석이 걱정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저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 국민 앞에서 전국이 다 전파가 닿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 지금의 수준을 웅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저의 언어를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에 혹시 이것이 실수였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이건 다 의도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 단언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준석 후보에게는 정말 뼈아프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성찰할 능력과 자세가 되어 있다면. 두 번째,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표현이 불편함을 끼칠 거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격은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준석은 그동안 너무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본인의 실력과 기본적인 자질에 비해서 너무 많은 감투를 썼고요. 너무 많은 시간에 정치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정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이낙연,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정리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에 예. 계셔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이거는 대한민국의 큰 위기 경보음이 울린 상황이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바른 인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재관 대변인의 발언 비판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당연히 반박하실 텐데 이 이야기는 사전에 뭐 TV 토론 준비팀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됐던 겁니까? 이준석 후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겁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준비됐던 건 아닌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 뭐 그런 말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형평에 맞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원작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형수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후보 자격은 있는지 똑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준석 후보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적절치 않다. 형평성을 잃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보다 100배, 1000배 더 악랄하고 도저히 입을 옮길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맞다. 형평이 안 맞다.
그런 분은 대통령 자격이 있고 젊은 정치인이 토론 과정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여성 혐오에 해당됩니까라고 후보에게 질문을 한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런 발언을 질문을 했다는 걸 가지고 이런 정도로 강도 높게 얘기한다면 그 원작자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그 여러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뭐 반박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겠습니다. 다만 이 정치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너무 큰 파장이 일어서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정치인으로 계속 표방했고 그리고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이 구호를 내건 후보답게 사과할 거면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미래가 있고요.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 탓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이 경쟁자에 대한 이 갈라치기를 또 하고 혐오 비판적인 얘기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지향해야 될 정치의 모습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 3년 내내 윤석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가 괴물 같은 정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지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고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젊은 윤석열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사람이 저는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새로운 반박들 뭐 그게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들은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때 한 말씀은 더 드리는데 오케이 다 말씀하세요.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비판을 하라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매번 선거 토론 때마다 나와서 거짓말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다음에 윽박지르고 갈라치기 한다 하면서 답변 안 하고 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점들이 많죠. 물론 3년 전 이미 방송 토론에서도 다 나왔고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다 얘기가 나왔겠지만 실제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욕설. 그런 후보에 대해서는 왜 일체 그런 얘기도 안 씁니까? 같이 비판을 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듣고요. 김철원 사무총장이 또 말씀하셨어요. 김선희 평론가가 네. 보태실 말씀 있으면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이준석 후보 이야기로만 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미 얘기는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네. 김선희 평론가 얘기해 보시죠. 그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후보도 비판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악취 나는 그 물을 들고 와서 냄새 맡아봐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맡게 되면은 냄새를 맡게 되면 가까이 악취가 나게 되면 떠온 사람이 일단 욕 먹는 거예요. 이 물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나 아들이 했다는 욕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닌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대선 때도 불거졌고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갖고 왔을까? 이거는 전적으로 1차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이라고 하는 많은 시청자들과 유권자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생방송이라고 하는 이 공론의 장에서 과연 그런 발언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사무총장도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자기 반성과 성찰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측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TV 토론 보면서 야 정말 최고의 전략은 어제 다른 후보가 뭐라고 나한테 비판을 하고 나한테 아픈 점을 지적하더라도 나는 정치개혁과 외교 안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후보는 어제 거의 뭐 엄청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 후보가 없었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제 TV토론 무용론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TV토론에 대한 평가까지 듣고 나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윤정한 대변인. 네, 무용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TV토론 보고. 이렇게 토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별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는 저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압권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에 있어서 그것들은 다 같이 성찰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그 해외 사례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주 곡해되고 왜곡되게 좀 전이 돼서 TV 토론장에서 옛날에는 팩트가 틀린 얘기를 후보가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TV 토론 끝나고 나서 팩트 체크 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후보 얘기하겠습니다. 팩트 체크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핵무장론 얘기하면서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아는 얘기거든요. 그건 언어 유희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국가의 기본적인 반장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심도 있는 그 지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각 정당의 이제 팩트 체크 기능들이 많이 발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선임 평론가. 네. 이 TV 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 TV 토론 자체가 무용한 건 아니라고 예. 보는데 구도가 좀 잘못된 구도가 있고 그리고 각 후보들이 안고 있는 문제, 처지, 한계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어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자기 자신을 사면할 거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할 거냐 물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예. 봐요. 근데 둘 다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예. 왜? 상대방을 핑계로 해서 예. 자신이 답변하지 않는 거죠. 이런 구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 이준석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는 뭘 실패했냐면 1대3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한 명 외에 나머지가 다 비슷해 보일 정도의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두 명 정도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2대2 구도를 굳혀놓는데 사실 중소정당 입장에서는 2대2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후보들도 이 덫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뭐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뭐 상당한 그 회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걸 돌파할 것인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TV 토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TV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의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물론 뭐 그 TV 토론을 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 앞에 후보가 직접 나서서 본인 입으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정책도 하고 그다음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하고 뭐 이런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TV 토론마저 없다면 그야말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 외에는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들은 장점으로 보이고요. 국민들 앞에 이제 후보로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분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비전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전략들이 좀 제대로 짜서 나와야 되는 건데 너무 상대를 의식해서 뭐 지지율이나 인기 발언 이런 걸로 가는 게 약점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비전 토론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걸 것처럼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런 토론이라면 무용한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건데 후보의 입으로 자신에게 지적되고 있는 어떤 뭐 나쁜 점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또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해명할 기회를 국민들이 직접 본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TV 토론은 물론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비전, 앞으로의 생각, 전략, 대책 또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국민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수반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번 3차 TV 토론은 너무 상대방 공격과 공세에만 집중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들을 또 세 분 모두 좀 표현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목소리 들려드렸으니까 김문수 후보의 오늘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 TV 토론 끝나고 오늘 유세가 좀 오후 늦게 시작이 돼서 주영진의 뉴스 직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작이 돼서 오늘 유세 싱크는 유세 발언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요. 어제 TV 토론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이재명 후보 이야기 먼저 듣고 김문수 후보 이야기 듣고 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하고 또 세 표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들 것인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자칫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김문수 아바타를 통해서 상황 윤석열이 화려하게 귀환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여기 위원장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또는 어디든지 신고하시면 달려가서 사전투표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사전투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전투표 반드시 하세요라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는데 이 청중들이 언제 투표할 겁니까? 그랬더니 6월 3일에 한다고. 내일 사전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답변 안 하고 그래서 네.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해야 된다. 걱정 말고 해라. 만약에 부정이 있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보니까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공약도 내세우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자, 이재명 후보 김수민 평론가 이재명 후보의 이제 남은 6일의 선거 전략 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갈 것인가? 일단 중요한 거는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앞선 주자들이 보통 이제 실수 때문에 삐끗하는 경우들이 있고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발언을 하시다가 뭐 울산에 포항공대가 있다 이런 발언도 하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줄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도 너무 무리하게 소화하지 않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이준석 변수가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병주고 약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마이너스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어제 있었던 이준석 후보 발언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오히려 호재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마침 또 그 성평등 가족부 얘기를 꺼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가 던져버린 그 젠더 문제를 이제 본인이 더 유리하게 끌고 간다 이런 차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 얻은 득점이라기보다 이준석 후보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이준석 후보 때문에 따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 잘하려고 다들 후보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뭐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시 뭐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후보니까 실수를 줄여야 한다. 김수희 평론가는 오늘 1분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50분에 일어나셔야 하는데 49분 20초를 넘어갔는데 먼저 좀 일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윤재관 대변인 보시기에 남은 대선 6일 동안에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부로 사라져버렸다. 변수가 다 사라져버렸다. 나머지 변수도 사라져버렸다. 예. 한 가지는 이제 후보 단일화였는데 네. 단일화 하더라도 효과나 영향 이런 것들이 스스로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그것을 발로 차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수는 없고요. 나머지 변수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각자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그런 명분을 어떻게 하면 더 부여할 수 있는지 이 싸움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창훈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깜깜이 네.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깜깜이 기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여론조사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서울경제에서 그 의뢰를 해서 갤럽 조사가 네. 나왔습니다. 예. 그 조사를 보면 유의미한 조사 중에 하나가 양자 대결 구도인데요. 이재명 가상 대 양자 대결. 예, 가상 양자 대결인데 이재명 대 그 김문수 후보 격차가 6%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 이준석 후보의 격차가 5%로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0% 포인트 아닙니까? 아니 5%입니다.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나온 건데 예, 제가 보고 있는 것도 5시. 조금 전에 이게 또 한 번 더 의뢰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TV 토론 결과까지 반영했다는 겁니까? 어제 밤 늦게?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 조사를 보면 그 처음으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는 조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가 가능한 유일한 후보는 이준석 후보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널리 홍보가 되면서 전략적인 그 투표 행위
전략적인 표의 이동 이런 것들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전망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뭐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단일화 없이 가자라는 것을 이제 고민한다고 하니 저는 그 전략적인 투표 그리고 전략적인 표의 이동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네. 26일과 27일 어제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7 이렇게 9%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직전 조사에서는 21%포인트였는데 20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인용하신 거는 가상 양자 대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은 5%포인트로 격차가 똑같다는 겁니까? 아니 이준석 후보가 1%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죠. 1%포인트. 예, 48대 예. 43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6%인데요. 45대 51로 나오는 거죠.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51, 김문수 45, 이재명과 이준석, 이재명 48, 이준석 43, 예. 5%포인트, 김문수 후보는 6%포인트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라는 뜻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셨고 네.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서울경제와 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남은 기간에도 공표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네. 이거는 한국갤럽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9.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건 대변인. 미세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도 사전투표 전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투표가 6시부터 시작인데 6시 전에 아마 단일화를 하기 위한 막판 이 스파트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그건 저희 항상 열려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런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한 평가가 지금의 이 긴박한 상황에서의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3년 전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아마 여론조사가 이렇게 그 이전보다 한 달일수록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선거를 해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주 그 특이한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을 조금 좀 얕잡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예. 투표를 앞두고 양 진영이 결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결집의 강도 그리고 그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의 열성이 어떻게 다르냐 봤을 때는 이번은 압도적인 차이가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기자들이 상당히 뭐 취재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혹시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편히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히 주무셔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선거는 어찌됐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이재명이냐 이준석이냐 이걸 놓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 판단해 주시면 될 거고요. 결국은 그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후보 이준석 후보에게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